아버님, 저 진짜로 처음에 진심이었어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고 나시면 한동안 물 한 잔을 쉽게 못 드실 겁니다. 영철이는 그날 그 사람을 경찰에 남겼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자기 손으로 신고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자기 방에 들어오던 사람을,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잠들면 이불을 덮어주던 그 사람을, 그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봐왔던 그 웃음 그대로. 그리고 영철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진짜로 처음에 진심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영철이 귓가에서 안 지워진다고 합니다. 뭘 했냐고요? 그걸 말씀드리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영철이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도 정상, 피를 뽑아도 정상.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것이 나중에 경찰이 그걸 가져왔을 때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듣는 순간 영철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영철이는 그걸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지금도 물을 마실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무서운 것일 줄 이른이 넘어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4월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영철이가 40년 넘게 살아온 동네, 벚꽃이 지고 개나리가 시드는 그 며칠 사이, 아침 공기에는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었고 영철이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그 집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는 애였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수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걀 부치는 냄새가 복도까지 번지고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영철이는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된장찌개, 달걀 부침, 깍두기 매일 비슷한 상차림이었는데 그게 좋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침이라는 게 나이 들면 그게 제일 편합니다. 수연이는 식사가 끝나면 영철이 약을 정리해줬습니다. 혈압약, 당뇨 전단계 관리 영양제, 관절 보조제, 작은 약통에 요일별로 담아두고 아침 식후에 영철이 앞에 놓아줬습니다. 아버님, 오늘 약 여기 있어요. 그리고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여러분, 이 물통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1.5리터짜리 스테인리스 보온 물통에 보리차를 끓여서 영철이 방 탁자 위에 놓아두는 겁니다. 안에 순옥이가 살아있을 때 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순옥이가 떠나고 2년 동안 텅 비어있던 탁자 위에 수연이가 그 물통을 올려놓았을 때 영철이는 솔직히 눈시울이 좀 뜨거웠습니다. 물통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시계 옆, 아침에 놓이고 저녁에 비워지고 다음날 아침 다시 채워지는 가구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면 공원에서 판수를 만났습니다. 김판수 75살. 영철이보다 3살 많은 친구인데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커서 늘 형처럼 굴었습니다. 영철아, 오늘도 며느리가 밥 차려줬어? 된장찌개 끓여놨더라. 야, 너 발저 좋다. 진짜 우리 집 며느리는 명절에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데 너희 며느리는 같이 살면서 약까지 챙기고. 요즘 세상에 어딨어 그런 며느리가. 영철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연이는 충남 논산 출신이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갈라서고 어머니가 식당하면서 혼자 키웠더더군요. 결혼 전에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다가 건강식품 회사에 다녔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며느리 과거를 캐묻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가 퇴근하면서 저녁 식탁에서 잠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파주에 있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안정적이긴 해도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연이 덕에 아버지 편하시죠? 제가 출장 가도 걱정 안 하게 돼서 좋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도 웃었습니다. 영철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냥 무리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면 늘 졸음이 왔습니다. 점심 먹고 보리차 한 잔 마시면 거실 소파에서 슬 눈이 감기는 겁니다. 식곤증 이르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밤 9시쯤 방으로 돌아가는데 수연이가 영철이 방문을 닫아줬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이불 속에 누우면 탁자 위 물통이 희미하게 보였고 영철이는 보리차를 한 잔 더 따라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평화로운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5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따뜻해진 게 아니라 습해졌습니다. 습기가 무릎에 스미는 것 같은 계절이었고 영철이는 그날도 6시에 일어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몸을 일으킨데 세상이 잠깐 기울었습니다. 한 2초. 시야가 옆으로 쏠리면서 발이 헛디졌습니다. 손으로 벤치를 짚고 버텼는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영철아, 판수가 들렸습니다. 너 얼굴색이 왜 그래? 하얘졌어?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어지러운 게 아니야. 아가 어딨어? 너 요즘 계속 그래. 지난주에도 걸으면서 잠깐 비틀거렸잖아. 판수 말을 듣고 보니 맞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전주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혈압 때문이려니 잠을 못 자서 그러려니 넘겼는데 판수 눈에도 보일 정도였던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파주 시내 내과, 혈압 재고, 피 뽑고, 소변 검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 걸렸는데 돌아온 답은 심심했습니다. 어르신 간 수치가 살짝 높긴 한데 1은 넘으셨으니 이 정도는 정상범위예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이상 없다.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오히려 찝찝했습니다. 이상한 건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영철이 몸은 계속 이상하다는 겁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숟가락 들 때 가끔씩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들었고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게 올라오는 게 체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닌데 뭔가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됐습니다. 그날 오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물통 뚜껑을 열고 컵에 따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입안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맛이라고 하기엔 희미하고 느낌이라고 하기엔 짧았습니다. 쓴맛, 아주 옅은 쓴맛 같은 것이 혀 안쪽에서 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네 말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영철이가 이때 처음으로 멈칫한 겁니다. 맛이 좀 다른가? 영철이는 잠깐 컵을 내려놔 봤습니다.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한 보리맛,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아니야. 원래 이랬나. 영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다녀서 예민해진 건가? 새로 처방받은 약 때문에 입맛이 바뀐 건가? 그렇겠지. 보리차에 무슨 다른 맛이 있겠어. 컵을 내려놓고 부엌 쪽을 봤습니다. 수연이가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뭘 하는 건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매일 보던 뒷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병원에서 뭐래요? 이상 없대. 다행이에요.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살짝 좁아지던 늘 하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안도하는 웃음인지 다른 무엇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 처음으로 영철이가 그 웃음을 한 박자 더 오래 쳐다봤다는 겁니다. 방으로 돌아가는데 수연이가 뒤에서 문을 닫아줬습니다. 딱 전과 같은 소리인데 오늘은 좀 크게 들렸습니다. 영철이는 돌아왔습니다. 닫힌 문. 그 너머에서 수연이가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좀 크면 어떻습니까?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왜 돌아봤을까요? 6월이 되자 더위가 시작했습니다.
영철이는 병원 약을 먹으면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게 계속 신경 쓰여서 동네 약국을 찾았습니다. 파주 구시가지 약골목.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 있는 약국 윤 약사는 60 초반으로 동네 사람들 건강 상담을 오래 해온 분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증상이 언제부터입니까? 한 두어 달 된 것 같아요. 어지럽고 속이 안 좋고 손끝이 가끔 저리고. 병원에서는 뭐래요? 이상 없대. 간 수치 살짝 높은 것 말고는. 윤 약사가 양 안경 너머로 영철이를 봤습니다. 진지한 눈이었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음료 지속적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있으세요? 글쎄, 보리차를 매일 마시지. 며느리가 끓여주는 거. 보리차 자체는 문제될 게 없는데 다른 걸 같이 넣거나 하진 않으시죠? 그건 나도 모르지. 며느리가 끓이는 거니까. 윤 약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고른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장기적으로 뭔가 미량이라도 쌓였을 수도 있거든요.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쌓였다. 그 말이 영철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뭔가가 걸렸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약국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약사의 말과 보험 서류가 하필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찢어서 꺼내봤습니다. 사망보험 수익자 변경 확인서. 수익자가 아들 민수에서 며느리 수연이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단에 영철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 자기 인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었습니다. 언제 이걸 찍었지? 보험 수익자를 바꾸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민수한테 가게 해놨던 건데 왜? 도장은 수연이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약 타러 갈 때, 서류 낼 때 이것저것 대신 처리해 주니까 맡겨둔 겁니다. 편하라고. 서류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연이한테 물어봐야 하나, 민수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만큼 확실한 게 아니었으니까. 약사의 말, 보험 서류 두 가지가 같은 날에 겹쳤습니다. 따로 놓으면 각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사는 그냥 정밀한 검사를 권한 거고 보험은 영철이가 깜빡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오후에 두 개가 나란히 놓이니까 머릿속에서 영철이가 원치 않는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결하면 안 되는 걸 연결하고 있는 건가? 영철이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때 아내 순옥이가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순옥이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속이 안 좋아. 또 그러네. 소화제 먹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1년을 그렇게 넘겼습니다. 속이 안 좋다, 밥맛이 없다, 좀 아프다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병원 가보라는 말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위암 3기 말기였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 순옥이가 영철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무서워. 영철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무시했다. 이번에도 무시하면, 이번에도 너무 늦으면. 영철이 속에서 그 후회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처음부터 확실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잡히지 않는 연기 같은 겁니다. 손에 닿는 것 같다가도 흩어지고. 저녁에 수연이가 보리차를 새로 끓여 물통에 채워넣었습니다. 영철이 방 탁자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영철이는 물통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물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졸음이 오던 사람이 그날은 왜 안 졸렸겠습니까? 오후 3시 매일 보리차를 마시고 졸음이 왔는데 오늘은 약국 다녀오느라 보리차를 못 마셨습니다. 돌아와서야 마셨는데 오후 3시에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졸음이 안 왔습니다. 그걸 영철이가 의식했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의식했다기보다는 뭔가 평소보다 다른 오후가 길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의심을 한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물통 하나를 두고 이게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7월 장마가 시작된 어느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민수는 출근하고 수연이는 마트에 간다며 나갔습니다. 집에 영철이 혼자였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건조대에 물통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아침에 씻어서 엎어놓은 겁니다. 스테인리스 보온 물통, 뚜껑이 옆에 놓여 있었고 물기가 마르는 중이었습니다. 영철이는 거실에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비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가벼운 건데 손에 든 그 무게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이 안에 담긴 걸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손바닥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색 내벽 깨끗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구수한 냄새, 보리가 배어있는 냄새, 그 밑에 뭔가 다른 냄새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쇠 냄새인지 불냄새인지 희미하게 코끝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장마철이라 콧속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재채기를 하고 나니 코가 먹먹해졌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나? 영철이는 코를 문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맡은 냄새가 진짜 냄새였는지 코가 이상해서 느낀 건지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영철이는 물통을 다시 건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놓고 나서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잡이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올려놓을 때는 손잡이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영철이가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영철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안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순옥이 유품 사이에서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순옥이 글씨, 동글동글한 볼펜 글씨, 보리 3큰술, 물 2리터, 20분 끓이기, 결명자 한 줌 추가. 순옥이의 보리차 레시피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방법으로 끓여주던 보리차. 영철이는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씨 위에 기름때가 약간 묻어 있었는데 부엌에 붙여놓고 쓰다가 떼어낸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는 이렇게 했는데 수연이는 어떻게 하지? 영철이 머릿속에 그 생각이 걸렸습니다. 수연이가 보리차 끓이는 걸 본 적이 있었나? 부엌에서 끓이고 몸통에 담아오는 건 매일 봤지만 정확히 뭘 넣고 어떻게 끓이는지는 옆에서도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확신이 들였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모르겠더군요. 냄새가 증거가 됩니까? 72살 먹은 노인의 코가 증거가 됩니까? 재채기 한번 하고 나서 맡은 냄새를 누가 믿어줍니까? 메모지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순옥이 사진 옆에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돌아온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철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수연이가 장을 정리하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서랍 열리는 소리, 그리고 수연이가 건조대 쪽으로 갔습니다. 영철이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야 구석으로 수연이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물통 앞에 섰습니다.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 방향이 바뀐 것을 알아챘을까요? 수연이의 손이 잠깐 멈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물기를 닦으려고 잡아돌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보리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켜지고 물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영철이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처럼. 부엌문 드래기 돼서 수연이가 보리차 끓이는 것을 봤습니다. 냄비에 보리를 넣고 물이 끓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처음으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양념장 서랍 쪽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수연이 손이 서랍 손잡이에 닿았다가 돌아왔습니다. 뭔가를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는 영철이 위치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의 몸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서랍을 열려다 말고 다른 걸 한 걸일 수도 있으니까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와 환풍이 돌아가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물통에서 보리차를 부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영철이 방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탁자 위, 시계 옆, 늘 같은 자리. 아버님, 오늘도 푹 드세요. 응, 고맙다. 수연이가 나가고 영철이는 물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심하면서도 마셨겠습니까? 영철이는 마셨습니다. 안 마시면 수연이가 알아챌 테니까. 컵에 따를 때 색을 봤습니다. 맑은 갈색, 보리차 색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구수한 냄새, 보리차 냄새였습니다. 한 모금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느낌이 평소와 같았는지 달랐는지 솔직히 더 이상 구분이 안 됐습니다. 원래 맛을 모르겠는 겁니다. 매일 마시던 것인데 의심을 품고 나니까 원래 맛이 뭐였는지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만약 영철이 의심이 틀리면요? 그럼 영철이는 독을 넣었냐고 물어본 못된 시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밥 해주고 약 챙겨주고 보리차 끓여주던 며느리한테 독을 넣었냐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유독 노릇했습니다. 예전에는 편안한 소리였는데 지금은 잠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안에서 밖을 잠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을 잠그는 것 같은. 영철이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문 닫는 소리에 놀라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탁자 위에 물통이 시야 한쪽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테인리스 표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둘 다 무서운 건데 영철이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8월 더위가 한풀 꺾이기 시작한 무렵 영철이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첫 번째로 윤 약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약사님, 좀 이상한 질문인데. 네, 말씀하세요. 보리차에다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게 뭔가 있겠습니까? 넣는다니요? 그러니까 한약재 같은 것 중에 소량으로는 괜찮은데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게 있느냐는 말이지. 윤 약사가 안경을 올렸으며 다시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약재 중에 소량으로는 약효가 있는데 장기에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게 있긴 합니다. 특정 추출물 같은 경우 맛도 거의 없고 물에 타면 잘 모르죠. 그런데 어르신이 왜 그런 걸... 아닙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아서 그냥 궁금해서. 약사의 눈이 잠깐 좁아졌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연이가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건강식품 회사에 다녔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했다는 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거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명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건강식품 회사 영업부 이수연. 명함 뒷면에 볼펜으로 적힌 연락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연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번호인 것 같았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뒤를 캐는 시아버지가 대체 뭡니까? 하지만 영철이 손이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예전에 건강식품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거기 같이 일하셨던 이수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수연이네 집안 어른인데요. 수연 씨요? 네, 같이 일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별건 아니고요. 수연이가 건강식품 쪽으로 아는 게 좀 있는 편입니까? 상대방이 잠깐 웃었습니다. 수연 씨요? 약초 추출물 쪽으로는 진짜 잘 알았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영업하면서 제품 성분을 그렇게 파고든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좀 추천받으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철이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보험권을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연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민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보험 수익자가 바뀐 거 알고 있냐? 아, 예. 그거요. 수연이가 도장 갖고 가서 처리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동의하셨다면서요. 내가? 네. 수연이가 아버지한테 말씀 주셨다고. 그래. 내가 깜빡했나 보다. 민수가 더 묻진 않았습니다.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철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 영철이는 속으로 그 말을 삼켰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물통이 늘 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탁자 위 시계 옆. 아침에 수연이가 채워넣고 간 그대로. 스테인리스 표면이 방 등불을 반사하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돌아올 때마다 물통을 흘낏 보게 됐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눈이 갔습니다. 항상 있던 자리에 항상 있는 물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가장 무섭다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황은 전부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약사의 말, 동료의 말, 보험 서류 전부 정황이었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정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냄새가 났다. 영철이 코가 잘못된 건지도 모릅니다. 약초를 잘한다. 건강식품 회사를 다녔으니 당연한 겁니다. 보험 수익자가 바뀌었다. 영철이가 동의하고 잊은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전부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로 놓으면 전부 정상입니다. 그런데 합치면 뭔가 모양이 생깁니다. 증거가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확실하면 차라리 움직이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9월이 되자 영철이는 시험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았지만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리차를 의식적으로 적게 마셨습니다. 수연이가 채워준 물통에서 한 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수돗물을 직접 받아 마셨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보리차를 안 마셨더니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겁니다. 2일째부터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손이 더 떨렸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처럼 구역질이 올라왔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습니다. 뭐야, 이게 그냥 물이었나? 영철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보리차를 안 마시니까 오히려 몸이 나빠지다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 의심은 전부 틀린 건가? 그냥 보리차가 몸에 좋아서 안 마시니까 나빠진 건가? 3일째 되는 날 버티지 못하고 물통에 보리차를 다시 마셨습니다. 2잔을 연달아 마셨습니다. 목이 탔고 몸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구역질이 가라앉았습니다. 손떨림도 줄었습니다. 몸이 나아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영철이는 빈 컵을 내려놔 봤습니다. 마시면 괜찮고 안 마시면 아프다. 그러면 이건 톡이 아니라 약인 겁니까? 영철이 몸이 이 보리차에 의존하게 된 건 맞는데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그거조차 모르겠다는 겁니다. 수연이가 영철이가 물을 적게 마신다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보리차를 더 자주 가져다 줬습니다. 아버님, 물 많이 마셔야 해요. 요즘 환절기라 탈수되기 쉬워요. 진짜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용량을 유지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수연이 얼굴에는 늘 그 온화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표정. 견딜 수 없어서 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판수야, 왜? 나 좀 이상한 얘기 해도 되나? 뭔데? 며느리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뭐가?
보리차에 뭔가를 넣는 것 같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영철아, 너 그거 아니? 그러면 안 되는 말인데 너 혹시 치매 초기에 가까운 사람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 있다고 텔레비전에서 봤거든. 여러분, 이 말이 영철이한테 얼마나 큰 칼이겠습니까? 유일하게 믿고 말한 친구한테서 돌아온 답이 이겁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내려갔습니다. 판수 말이 영철이 귀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치매, 가까운 사람을 의심한다. 72살이면 충분히 가능한 나이입니다. 야, 내가 진짜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네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며느리한테 독 넣는다는 소리를 하면 그건 너한테 안 좋은 거야. 그래, 아니다. 내가 예민했나 보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민수야, 수연이가 요즘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다르다니요? 뭐가요? 아니, 그냥. 아버지, 수연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좀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시아버지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두는 순간 영철이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미쳐가는 건지 영철이는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이게 독인지 물인지 보다 자기가 정상인지 아닌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오후 3시 보리차를 마시고 졸음이 왔습니다. 소파에서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눈을 떴을 때 수연이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30cm. 수연이의 눈이 영철이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cm 거리에서 의심하는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는 겁니다. 아버님 깨셨어요? 감기 드실까봐 이불 가져왔어요. 고맙다. 수연이가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영철이는 이불 아래에서 손바닥에 맺힌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영철이만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깨어있는 건지 잠든 건지 그것마저 확실하지 않은 채로. 10월 초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부터 천장을 보며 누워있었고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6개월을 혼자 끙끙거렸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돌아오는 건 예민하다. 감사할 줄 알아라. 치매 아니냐? 였습니다.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고 자기 판단력조차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답을 모른 채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옥이 때처럼 너무 늦게 알게 되고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겁니다. 오후 3시. 이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매일 보리차를 마시고 졸음이 오던 시간, 오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통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수돗물을 받아 마시고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오후 3시는 오랜만이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처럼 어지럽고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버텼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몸이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을 끊으면 아프다. 그게 뭘 뜻하는지 영철이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먼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좀 일찍 올 수 있겠니? 무슨 일이세요? 집에 와서 얘기하자. 수연이 없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가 잠깐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연이에게는 마트에서 저녁 반찬거리를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연이가 나가고 나서 움직였습니다. 물통에 보리차를 작은 페트병에 덜었습니다. 500ml의 생수병. 뚜껑을 꽉 닫고 안방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순옥이 유품 사이 순옥이가 쓰던 손수건, 반지 상자, 보리차 레시피 메모지 옆에 페트병을 누이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민수가 퇴근보다 1시간 일찍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둘만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져 있고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영철이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개월치 발이 목구멍 안에서 뭉쳐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꺼냈습니다. 약사에게 들은 말.
보험 수익자 변경, 보리차의 미세한 맛 변화, 수연이의 전 직장, 전 동료에게 들은 말, 물을 안 마시면 몸이 나빠지고 마시면 나아지는 이상한 패턴. 민수는 처음에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철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연이가 독을 넣었다고요? 말이 됩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가 아버지 밥 해드렸는데요. 누가 약 챙기고 보리차 끓이고 빨래하고 3년 동안 수연이가. 민수야, 아버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판수 아저씨 말이 맞아요. 이건 그냥.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보험 서류 그거 아버지가 정말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기억이 없다. 낮잠 자는 사이에 도장을 가져가다가 쓴 것 같아. 그러면 수연이가 혼자서. 민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빠지고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혼란 아니면 불안. 아버지, 그 보리차 어디 있어요? 영철이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고 순옥이 유품 사이에서 페트병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민수가 페트병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보험 수익자 바뀐 거 수연이가 저한테는 그냥 처리했다고만 했어요. 왜 바꿨는지는 말 안 했고요. 민수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검사를 맡겨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영철이를 봤습니다. 영철이가 민수를 봤습니다. 부자가 식탁 양편에 앉아 서로를 보고 있었는데 둘 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구두 버는 소리.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부엌 쪽으로 오다가 식탁에 앉아있는 부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페트병을 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초. 아무도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이의 시선이 페트병에서 민수에게로, 민수에게서 영철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천천히. 얼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뭐 하세요? 수연이의 목소리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조금 낮고 조용하고 물 흐르듯. 수연아, 이리 앉아봐.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식탁 앞에 섰습니다. 앉진 않았습니다. 서서 영철이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영철이도 수연이를 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봐왔던 얼굴입니다. 보리차를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문을 닫아주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영철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깐! 여기서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수연이가 그 다음에 한 말, 이 세 글자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아셨구나. 세 글자였습니다. 아셨구나. 판문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확인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언젠가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는 듯. 영철이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준비했던 말, 물어보려 했던 것, 따지려 했던 것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 세 글자 앞에서. 아버님은 이미 오래 사셨어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오래. 저는 제 인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연아!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뭘 한 거야? 수연이가 민수를 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수연이 얼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함. 오래 참아온 사람의 피곤함이었습니다. 당신이 물어? 뭐? 당신이 진 빚 4천만 원. 그 빚 당신이 갚을 수 있어?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아, 그건 온라인 도박 3년째야. 끊었다고 했지? 안 끊었어? 지금도 하고 있잖아. 대출 독촉 문자 내가 다 봤어. 영철이는 식탁에 앉은 채로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수야, 빚이 뭐냐?
민수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영철이가 몰랐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게 무서웠습니다. 수연이가 보리차에 넣은 것, 민수가 숨긴 빚, 수연이가 바꿔놓은 보험 수익자, 민수가 외면한 것, 식탁 위 페트병 하나를 사이에 두고 3년 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영철이 재산이 7억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연금, 토지, 보험, 72회를 살면서 모은 것 전부. 그것을 둘러싸고 아들은 도박을 했고 며느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연아, 처음부터 그랬냐? 영철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이 느려졌습니다. 수연이가 영철이를 봤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였던 게 뭐가 있었는지 영철이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수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 것만 들렸습니다. 페트병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걸렸습니다. 특정 한약재 추출물 미량, 검출. 치사량에는 못 미치지만 장기간 복용 시 만성 간 손상 및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었습니다. 영철의 증상과 일치했습니다. 어지러움, 소화불량, 손끝저림, 간 수치 상승. 6개월간 매일 조금씩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물을 줄였을 때 몸이 더 나빠진 것도 설명이 됐습니다. 금단 현상이라 했습니다. 약물에 의존이 생긴 상태에서 갑자기 끊으면 나타나는 반응. 수연이는 체포됐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수연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봐왔던 그 익숙한 웃음, 그대로 현관 앞에서 구두를 신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철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수연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작아졌습니다. 저 진짜로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진심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보리차, 그거 진짜 아버님 드시라고 끓인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영철이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수연이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영철이는 현관 앞에 서서 빈 골목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10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41살 먹은 아들이 72살 먹은 아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날 밤 거실에서 민수가 영철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살 먹은 아들이 72살 먹은 아비 앞에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빚, 제가 수연이한테 들켰을 때 끊겠다고 했는데 못 끊었어요, 계속.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게 제 때문인 것 같아요. 알아요. 제가 빚을 안 졌으면 수연이가... 민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왔고 내려가고, 연민이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허탈함이 올라왔다가 그냥 거기 남아있습니다. 손을 뻗어 민수의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인지 체념인지 분노인지 영철이도 몰랐습니다. 아들 머리카락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는데, 이 아이 머리가 이렇게 뜨거웠는데 순호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물통은 경찰이 가져갔습니다. 스테인리스 보온 물통, 1.5리터짜리. 3년 동안 영철이 방 탁자 위에 있던 물건, 순옥이가 놓아주던 자리에 수연이가 놓아준 물건, 증거물 비닐에 담겨 나갔습니다. 탁자 위가 비었습니다. 시계만 남았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옆에 물통이 없으니까 소리를 흡수하던 것이 없으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철이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돗물을 받았습니다.
유리컵에 투명하고 차갑고 아무 냄새 없는 물. 요즘은 물을 직접 받아 마십니다. 누가 끓여주는 물은 이제 없습니다. 혼자 아침을 차립니다. 밥솥 버튼 누르는 것도 배웠고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배웠습니다. 순옥이가 해주던 것, 수연이가 해주던 것 이제 영철이가 합니다. 서투르지만 해야 하니까. 민수는 도박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상담을 받고 빚은 영철이가 정리해 줬습니다. 아들한테 화가 나지 않았냐고요? 화가 났지요. 하지만 화를 낸다고 돌아올 게 없었습니다. 수연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살인 미수로 기소됐다고 영철이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수연이 말을 생각합니다. 처음엔 진심이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었으면 처음에 보리차를 끓여주던 방에 놓아주던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다면 그러면 그 물통은 언제부터 물통이 아니게 된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걸까요? 아니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간 걸까요? 돌봄이 원망으로, 원망이 계산으로, 계산이 실행으로 사람 마음에도 쌓이는 게 있다면 그건 언제부터 독이 되는 겁니까? 순옥이가 보리차를 끓여주던 것이 떠오릅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하던 오후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순옥이가 여보 차 나왔어 하면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던 그때의 물통과 수연이의 물통은 같은 물통이었을까요? 물은 같은 물이었을 텐데 보리도 같은 보리였을 텐데 담는 마음이 달랐을 뿐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맛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물은 투명합니다. 색이 없고 냄새가 없고 모양이 없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해서 속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물 한 잔 앞에서도 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투명하지 않더군요. 물처럼 맑아 보여도 그 안에 뭐가 녹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유리컵을 들었습니다. 수돗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영철이 손이 아까보다도 덜 떨렸습니다.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가 째깍째깍거렸습니다. 딸칵. 아무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 소리였습니다. 순옥이가 닫아주던 문소리인지 수연이가 닫아주던 문소리인지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영철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물통을 마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의심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물 한 잔을 의심한다는 건 그 물을 건네준 사람을 의심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 의심은 물보다 무겁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처럼 투명해서 믿었던 것이 어느 날 독이 되어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물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상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보내는 신호, 설마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않는 것.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이상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시작이고 자신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물 한 잔의 무게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물 한 잔은 끝까지 물이기를. 구독과 좋아요도 물처럼 투명하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